진격의 거인이라는 내용이 또 일본 애니이기도 하고 이게 괜찮은 건가? 전쟁을 혹시 미화하거나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LN에게 어떤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LN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쭤보셨는데 국제법에서는 개인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가축과 다름없다라는 이 법학기술 교과서를 딱 열었을 때 유일하게 국제법 교과서는 이걸로 시작해요. 국제법은 법인가? 네,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의 줄리앙입니다. 오늘 필이 좋은 어필 두 번째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 많은 스포가 있으므로 이미 내용을 다 보셨던 팬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적인 쟁점들도 여러 가지 다뤄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다. 신조 사사게요. 안녕하십니까. 공익법센터의 이다입니다. 저는 진격의 거인의 오랜 팬으로서 또 오늘 생생한 진격 거인 이야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또 국제인도법 전문가 또 위니를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저는 위니라고 하고 국제인도법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신조 사사게요. 진격의 거인을 좀 다루게 된 것은 이 이야기 자체가 워낙 재미있고 흥미로운 장편 애니메이션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주라든지 국가라든지 다양한 저희들의 관점에도 부합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인류의 거의 시초에 가까운 내용부터 어떤 종말과 평화, 전쟁까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단 언제 이거 보셨어요? 저는 변호사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방에서 칩거를 하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진격의 거인 보고 밥만 먹고 진격의 거인만 보고 그게 한 번 시작하면은 이게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D로 극장판 영화로 극장판도 보셨어요? 네, 입체 기동장치 움직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4D로까지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았던 것 같은데 위니는 최근에 보셨다고 했는데 언제 보셨죠? 저는 지난주에 한 4일에 걸쳐 정주행을 하였습니다. 이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20편 넘게 해서 정주행을 해서 한 4일 만에 다 봤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흡입력이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스포 괜찮습니다. 네,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내용이 또 일본 애니이기도 하고 어떤 침략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맞아요. 이게 괜찮은 건가? 뭔가 전쟁을 혹시 미화하거나 뭐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말의 제국이 등장하는 순간 거인과 인간의 구도에서 인간과 인간의 구도를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정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제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의 제국에서 살아가는 에르디아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에르디아인들은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막 팔에 완장을 차고 다니고 완장이 정말 선명하게 네, 선명하게. 상징적이죠. 그래서 그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이 달고 다녀야 했던 그 다윗의 별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돌아다닐 때 그 증명서 같은 것이 없으면 이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국제인도법이라든지 국제인권법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또 줄리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 그 부분도 보면 에르디아인들이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어서 지금 예를 들어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외국인들 집단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완장을 치워서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라던가 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해서 어디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마치 수용구를 제한해 놓은 것처럼 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일들은 좀 성립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생각되고 그런 형태의 어떤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당한다면 다른 나라를 피난해서 어떤 보호를 구하는 거 이런 건 얼마든지 난민의 틀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인데도 등장인물들이 다 서양인처럼 그려지는 게 흥미로웠고 맞아요. 이름도
대부분 독일식. 그러니까 원래 에렌 예거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예거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오. 검색을 알고 해봤는데 계셨어요? 그 예거가 그러니까 독일계 이름이고 그게 사냥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는 사냥꾼. 네, 그거 외에도 뭐 아니라던가 베르톨트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독일계 이름을 쓰고 있고 그 아까 시간시나 마을 처음에 나오는 마을에 있는 건축 양식 같은 것도 독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건축물들의 양식들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사실 정확히 감독님이 어떻게 설명했고 의도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과거에 차별받았고 완장을 차고 이렇게 하셨던 거의 역사와 좀 유비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인물들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더 뒷조사를 한번 해서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바깥에서 잘 리뷰해보지 못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다란 충격을 처음에 준 장면들.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하고 너무너무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우리가 갑자기 잡아먹히지? 하면서 잡아먹히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 진격의 거인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받들어오는 장면들이었는데 사실 나중에 뒤로 돌아보면 이것은 마레 제국이 파라디 섬으로 거인들을 보내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니님, 그 마레 제국에서 파라디 섬으로 거인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국제법상 얘기하는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침략행위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침략행위라고 했을 때 저는 한국인으로서 딱 떠오르는 일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아마 2013년경일 거예요. 그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뭐 한국을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국가 이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는데 이게 참 화나는 부분이지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침략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언어로 쓰여진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굳이 이제 또 찾아보자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1974년에 이제 유엔 총회 결의에서 침략 정의를 해보자라면서 이제 3314호의 이제 결의를 내놓았는데 그 결의의 내용을 보자면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의 이제 주권 혹은 이제 영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가 가진 그 정치적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를 이제 침략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타국 영토를 공격하거나 점령하거나 뭐 병합을 한다던가 그 타국 영토의 항구나 연안을 봉쇄한다던가 뭐 심지어 예를 들면 이제 도움을 받기로 해서 그 어떤 타국이 우리나라로 군대를 보내줬어요. 근데 약속한 기간을 넘어서도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조차도 침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도와주러 온 군대였다 해도.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침략이라고 이제 결의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의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이제 마레 제국에서 보냈던 전사들의 경우에는 별로 의심할 여지 없이 침략 행위를 그렇죠. 구성할 것 같고 이제 그 낙원행 그러니까 그 이제 척수액을 이제 맞아요. 주입해서 이제 보내버린 이런 낙원행에 이제 처해진 에르디아인들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딱 문제가 됐을 때 마레 제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 그냥 처형을 했을 뿐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처벌을 했더니 거인이 돼서 알아서 자기가 파라디 섬으로 간 거다. 우리가 뭘 무력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낙원행을 가게 된 에르디아인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전사들을 보낸 거는 침략행위라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침략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보다 보면 이런 관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국제인도법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전쟁법에 관련된 논의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정당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법적으로 적법한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과 관련된 무력 충돌이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만 적용되는 규범들의 법적 규범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게 시작된 전쟁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치
그런 거 있었죠. 선전포고가 있어야 되고 선전포고와 더불어 침략 행위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적법하게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 선전포고 같은 것들은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영토의 곳권을 공격했다면 얼마든지 침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있는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을 보낸 것은 당연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기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그냥 죽이고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죽이게 한 것은 당연히 침략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조 사사게요. 그럼 만약에 마르 제국이 파라디 섬으로 거인들을 보낸 행위가 그런 형태의 침략이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침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일단은 침략 행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건 이제 국제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그 분쟁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해서 보통 ICJ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UN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UN 주요 기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ICJ에 가서 이제 다퉈볼 수가 있을 것이고 침략이라는 거는 오늘날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유엔 헌장 체계 하에서. 그 예외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예외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자위권.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 사용하는 거는 오케이 봐줄게. 딱 그게 예외인데 근데 그거는 말이 되는 게 뭐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무력을 사용해서 침공했는데 손 놓고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사실상 유일하게 이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근데 무력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전쟁 다 대부분 다 이제 위법한 건데 그렇게 지금 현실과의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다 보면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인지가 점점 희미해지는데 에르디아인들이 살고 보면 제일 처음에는 되게 엄청난 피해자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보면 갑자기 거인들이 막 사람들 잡아먹는 그 충격적인 시각적으로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에르디아인들이 사실은 이러한 거인들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 이러한 형태의 허용될 수 없는 공격들을 만들어낸 어떤 원죄가 사실 에르디아인들에게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는데도 에르디아인들이 어떤 뭐 자위권 행사라든지 이런 형태의 뭐를 통해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부전의 맹세를 부전의 하긴 맹세. 했고 네. 제가 또 그래서 에르디아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 에르디아 제국의 침략이 시작된 게 이제 그 작중에서 BC 1003년이고 BC 1003년. 네, 1003년이고 BC 370년에 이제 대학살을 통해서 에르디아인들이 여러 전 세계의 국가들 여러 민족들을 학살을 했지만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카일 프리츠라는 왕이 743년 정도에 부전의 맹세를 하고 파라디 섬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진격의 거인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라서 사실 부전의 맹세를 하면서 칼프리츠가 에르디아인들의 기억을 모두 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에르디아인들은 자기들이 그 과거에 어떤 침략과 그런 학살 행위를 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과거 행위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자위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게 더 그렇죠. 맞는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윈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자위권 근데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논의를 다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법이 어렵지 않고 법은 상식을 모아둔 게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선빵을 날렸다 해도 거기에 너무 과하게 대응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잖아요. 근데 그거랑 결국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법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이제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그 필요성과 비례성,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비례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선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부전의 맹세와 기억을 지워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모습하고 좀 유비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진격의 거인이 일본의 어떤 궁극주의적인 모습을 약간 미화하는 형태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논점하고도 좀 달리
내용들이 2차 세계대전에 관련돼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패전한 이후에 침공하지 않겠다고 하고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은 해외에 공격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하고, 그러나 기억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갖고 오면 좀 더 무서운 유비긴 하지만 피해자로서의 어떤 역사를 좀 교육한다라던가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익의 역사관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의 이 진교의 거인에도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유권 말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 또 한데요.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네, 이 내용은.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에렌이 결국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과 에르디아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절멸시키겠다는 절멸 계획. 네. 계획을 가지고 땅 울림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렌에게는 어떤 책임을,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도 이게 사실 보다 보면 진짜 이게 모든 진격의 거인을 본 분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까지 추가적인 해설을 찾아보게 만들고, 이게 왜 이렇게 하지? 에렌이 왜 끝에 가서 약간 흑화되는 형태로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은 저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땅 울림을 통해 80% 이상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0% 사람들이. 아니, 한 30%면 오케이, 이해할 수도 있어. 80%를 다 타노스보다 더 높은 비율로 2분의 1이 아니라 80%를 없애버리는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보고 저도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저희들의 맥락에서는 에렌에게 어떤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으로 저희가 답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니가 오늘 여기에 오셔서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위니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또 일하셨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ICC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80%를 절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에렌에 대해서 귀속될 수 있는 어떤 법적 책임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ICC 말씀해 주신 좋습니다.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 이제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ICC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있죠 그게? 네덜란드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에렌에 대한 개인 그 법적 맞아요. 책임을 여쭤보셨는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저지른 어떤 국제 범죄,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오히려 법을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법 관점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인 게, 국제법에서는 개인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간 비유적으로 국제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국제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은 가축과 다름없다라는 이런 비유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국가만이 행위자고 개인은 국제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네, 이걸 조금 약간 보충을 한번 해보자면,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있는 관계들만 규율하는 규범으로 성립을 해왔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개개의 인간은 국제법정에 등장할 수도 없고 주체로 형성이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거지, 사람 한 명 한 명의 사람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딱 짚어주신 것처럼 국제법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해 보면은, 이제 과거의 옛날 옛적에 이제 왕들이 있던 시절에는 이제 왕이 이제 어떤 자기가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옆에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옆 나라랑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뭐 그게 뭐 거래가 됐든 뭐 무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뭐가 하고 싶다. 그럼 왕이 이름으로 뭐 약속도 할 것이고, 너 뭐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야 지금처럼 막 삼권 분립이 돼서 기관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왕이 했기 때문에 왕의 하는 그 모든 약속, 모든 말들, 행위가 법처럼 된 거겠죠. 그래서 그 왕이 곧 국가였고, 그 시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국제법은 그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위자가 국가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대로 오면서는 그 왕이 없는 나라가 더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법의 전통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행위자는 국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제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국내의 그 내정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국제법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주권에 기반해서 우리 국가, 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주권상 우리가 해결하겠다. 너네도 너네 주권에 따라 너네 알아서 해라. 간섭 안 할 테니 너도 우리 간섭하지 마라 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그렇다면은 이 국제법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은 그 나라의 국민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개인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국가의 그 내정을 간섭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국제법에서 개인은 행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고 나서 히틀러가 리더로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옛날 전통국제법의 입장에 따르자면 그냥 독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저 리더 모든 걸 명령하고 한 그 나쁜 히틀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한 거죠. 독일의 국가 배상을 물릴 수 있지만 배상을 물릴 수 있지만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조금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그때 당시 그대로라면 한다면 히틀러를 처벌하는 거는 그냥 독일 손에 맡겨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히틀러가 독일 국민이니까. 근데 뭐 독일이 예를 들면 히틀러를 제대로 처벌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뭐 피해자도 독일인만 있다 이러면은 뭐 그래도 오케이, 그 너네 국내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겠지만, 피해자들은 막 전 세계 막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됐는데 저 사람을 그럼 독일만 처벌할 수 있다? 제대로 처벌 안 하면 어떡해? 이런 이제 생각이 당연하게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법적으로도 이렇게 국제적인 범죄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국제법적으로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각을 했고, 그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정확히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이라는 조약을 만듦과 동시에 이제 이 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 규정에서 관할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도 국제법적인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거죠. 개인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히틀러를 하더라도 주권평등 원칙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되거나 국제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만이 규율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생소한데요. 이제 국제법은 그러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법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서로 약속에 불과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국제법의 핵심 질문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학 기재 교과서를 딱 열었을 때 유일하게 국제법 교과서는 이걸로 시작해요. 국제법은 법인가? 다른 법, 뭐 민법, 형법 이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책이 없어요. 왜냐면 당연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근데 국제법은 말은 국제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법인가에 대해서 이게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가, 그러니까 한자로 나라, 그리고 제자가 이제 사이 제자라서 이게 뭔가 국제법이라고 했을 때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국가와 다른 국가, 그러니까 복수의 국가들 사이를 규율하는 거라면 다 국제법에 해당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면 A라는 국가랑 B라는 국가가 둘이 이제 어떤 뭐 조약을 맺거나 약속을 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국제법이고, 근데 그럼 그 법은 A국이랑 B국에서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A국과 B국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국제법은 각 국의 그런 정부 기관, 이런 기관들처럼 국제법을 일률적으로 관철시킬 세계 정부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국이랑 B국이랑 약속한 거는 A국, B국끼리 알아서 하고, A, B, C국이 한 거는 또 A, B, C국끼리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법이 법인가?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국제법인데? 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법이 답변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에 보통 법원,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은 그 코르트,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소 법원이 아니고 법의 근원이라고 해서, 네, 소스 오브 로라고 해서 이제 법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두 가지죠. 하나가 조약, 두 번째가 국제관습법입니다. 그래서 조약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신 것처럼 나라들끼리 이제 으쌰으쌰 약속을 해서 보통 이제 문서로 만들죠.
그게 이제 조약이고 국제관습법은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이거는 법이다.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법이라는 취지인 건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려면 보통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보통은 이제 오랫동안 특정 행위를 계속 해왔다면 일반적인 관행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지켜야 한다. 라는 확신,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오피니오 유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국제관습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실제로 유엔 산하에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이라고 해서 ILC라고 보통 부르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법제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LC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국제관습법을 성문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제관습법이라고 하면 이게 조약처럼 딱 어디에 적혀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법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내용이 상대방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ILC에서 국제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을 이제 조약화, 명문 규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적 확신이 있는 국제관습법 같은 이야기들을 얘기하시면 대표적인 예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예제 금지 같은 거라는 이런 거는 노예와 관련된 어떤 조약을 가입해서만 그 국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누구나 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람을 노예로 슬레이브로 예속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죠. LN이 혼자서 자기가 무슨 결정으로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같은 유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핵무기를 마음대로 쏘면 되나? 이런 거 사실 절차적인 세이프가드가 없으면 되게 위험한 것처럼 LN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다면 이분은 어떤 형태로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제형사재판소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통국제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굉장히 훌륭한 인류의 어떤 역사적인 산물인 건 맞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단살해죄, 인도에 관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렇게 4개밖에 없고 이 4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ICC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N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 4가지 범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집단살해죄나 전쟁 범죄 그리고 침략 범죄는 본능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 이름에서 생각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제노사이드죠, 집단살해가.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절멸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만 집단살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의아하다 싶은 게 이제 인도의 반환죄일 텐데 이게 조금 용어가 인도의 반환죄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말 그대로 이제 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해서 인도의 반환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또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간들이 엄청나게 반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이 되게 피로 쓰여졌다라고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제일 이제 핵심되는 게 독일이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거를 범죄로 포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이제 전쟁이 선포되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 평시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적용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독일이 이제 외국의 국민이 아니라 본인 자국의 국민을 이제 살해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있는 범죄들로는 포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평시나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이제 저지르는 범죄 행위도 포섭할 수 있는 범죄가 필요하다, 혐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인도의 반환죄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반환죄의 그 특징적인 요건으로는 이제 민간인 주민에 대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공격을 할 것을 이제 요건으로 요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 4가지 범죄를 LN에게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4개 다 해당이 침략도 되고 제노사이드도 되고 네. 민간인 주민에게 인도에 반한 것도 되고 그럼요. 왜냐하면 집단살해죄도 전쟁 범죄도 되고 파라디 섬의 주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땅 흘림을 이제
시전을 했으니 집단 살해죄는 뭐 쉽게 해당이 될 것 같고, 근데 침략 범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침략 범죄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행동을 그 실제로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히틀러.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저지를 자격이 있는 범죄이기 침략을 때문에 명한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위 이제 지휘관. LN이 이제 그 파라디섬 내에서 굉장히 이제 거인으로서의 어떤, 그리고 나중에 시조 거인도 되면서 뭐 약간의 발언권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인들을 다 통제하는 그렇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그리고 다. 그 병단 내, 그 군대 내에서도 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위, 발언권이 인정은 된 것 같으나 LN이 그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저희 법에서는 이렇게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뭐다? 저희는 이제 판례를 봐야 하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침략 범죄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판례군이 형성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조문들에서 그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침략범죄는 없었어요, 조문이. 이 조문이 이제 새로 생긴 게 2019년이 되어서야 이제 우리 침략범죄를 이제 좀 제대로 정의를 내리고 요건을 정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야 그 내용이 정확히 정의된 게 침략범죄고, 침략범죄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정의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들이 찔리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집단 살해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원래 되게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절멸시킬 고의 없었는데? 라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침략은 사실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침략 범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국가들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찔리니까 침략 범죄는 오랫동안 다들 너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이제 논의를 안 하다가 이제 2019년이 되어서야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개정안을 비준한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로마 규정 회원국이라 해도 나 이거 안 지킬래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특정 조문에 어떤 문구를 난 요건 안 지킬래라는 걸 이제 유보라고 하는데, 이제 유보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개정안을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비준도 안 됐고 하니까 판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LN이 정말 실제로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느냐가 이게 분명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마땅한 판례가 없어서 지금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부디 ICC가 이렇게 잘 일을 해서 침략 범죄도 이제 의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서 판례군이 형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범죄도 하나 더 얘기를 해주셔서 좀 덧붙이자면, 전쟁 범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학계에서 얘기하면 국제인도법이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무력 충돌에 관련된 법들인데, 전쟁법이라고 규율된 것을 중대하게 위반한 거, 이것들을 다 사실 전쟁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별의 원칙이 있을 때 민간인을 살상하면 안 되고 무차별한 공격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형태에 있는 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사실 이게 다 전쟁 범죄에 포섭하는 것이어서, 이런 유사한 관념을 제노사이드로도 포섭하기 어려운 것이, 특정한 부족, 특정한 민족, 특정한 인종, 이 사람들에 대한 제노사이드다라고 할 만한 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일들 이후에도 지금 뭐 로힝야 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자지구 일들까지 계속해서 내용이 확장되지만, 우리 빼고 전부다. 이거 누구죠? 타노스하고 지금 LN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전 세계 누구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노사이드로 호섭하기는 되게 이런 생각은 아무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다 죽이겠어라고 하는 결심 자체는 중대한 전쟁법의 위반이어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N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LN 말고 마레의 군부나 파라디섬의 군부의 지휘관들도 뭐 사실 싹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남은 게 이제 프리츠 왕이 남았는데, 부전에 맹세를 한 프리츠 왕은 그에 비해서는 훌륭했던 게 아닌가 재평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LN의 아버지 예거가 처음 거인들이 시간신화구에 들어왔을 때 달려가거든요. 그 레이스 왕가로 달려가서 제발 이 거인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 에르디아인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레이스 왕가가 부전의 맹세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이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이대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부전의 맹세가 평화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에르디안들이 다 죽는 게 또 평화인가? 또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 왕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부전의 맹세 때문에 우리는 거인의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그 왕가 사람들은 별로 공격을 받지 않고 네. 민간인 지역에 살고 있는 힘없고 약한 친구들만 거인의 먹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 부전의 맹세를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뭔가 에르디안인 입장에서 계속 이입을 해서 보잖아요. 에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는 에렌이 주인공이니까. 네, 에렌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에르디아인들 빨리 살려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고 부전의 맹세 저걸 왜 못 깨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현실 사회에 대입해서 보면은 이렇게 평화헌법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실 평화헌법이 전쟁 이후에 일본이 자기들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헌법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자위권만 행사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프리츠 왕가가 부전의 맹세를 함으로써 먼저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럼 또 부전의 맹세가 잘한 건가? 이런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들게 하는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이 절대 완벽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발생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이제 정의 찾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전의 맹세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한 민간 주민들이 얼만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전의 맹세가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프리츠 왕을 훌륭하다고 저는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다 말씀대로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평화 헌법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라는 뭐 취지에서 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 부전의 맹세가 제가 이제 에르디아인 역사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이 작중 시점에서 100년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에르디안인들이 그렇게 학살과 뭐 그런 전쟁을 다 일으키고 다녔지만 100년간은 사실 에르디아인들이 기억도 없고 자기들이 어떤 침략도 한 게 아니라 침략의 대상이 되었을 뿐인데 그 책임을 에르디아인들에게 묻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또 이것도 현실에 가져오면은 독일이나 일본 이런 전쟁 범죄 국가들에서 그런 죄의식, 어떤 참회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되게 바람직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계속 죄의식과 참회의식을 강요하지? 라는 그런 반발심이 들 수가 있는 것 우리 같고 언제까지나 네, 언제까지 가해자예요. 네, 제가 실제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 일본인 친구랑 같이 플랜메이트를 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술을 이제 좀 들어가고 나니까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희 한국은 왜 맨날 사과를 하라고 하냐? 사과를 해도 또 하라고 한다. 근데 저는 거기서 또 화가 난 거죠. 너희가 제대로 사과를 했느냐?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말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제가 베란다로 이렇게 가고 그 친구하고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또 아직까지도 그런 역사의식 속에서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일본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한 게 없고 사과를 해왔는데 왜 우리에게 계속 죄의식을 강요하느냐 이런 또 억울함이 쌓이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도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구구라고 해서 다시 뭐 군대에 들어가고 거기는 또 모병제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사실 구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군대에 들어간다고 또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된다는 또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역사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적어도 진결거인에서는 에르디아인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과거에 지금 이미 기억이 상실된 상태에 전혀 모르는 것. 사실 전혀 모른다라는 것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에르디아인들을 생각하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과 일본을 생각하면 제가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르민이라는 이제 캐릭터였는데요. 아르민은 끝까지 폭력과 전쟁 가운데서도 대화와 타협을 계속해서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장면이 아르민과 그 친구들이 이제 옷을 차려입고 또 무기를 다 버리고 대화를 하러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메시지가 이 거인으로 표현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 그런 대화가 아닐까. 오늘 또 우리가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살펴보았지만 결국에 법도 우리 관계와 사람들 간의 사이에 대화를 잘 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진격의 거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대화를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 좋은 울림을 주었던 그런 시리즈가 울림. 아닐까. 네. 울림을 주었다. 땅울림이 땅울림이 아니라. 아닌 울림을 주었다. 네, 진격의 거인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폭력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미화하거나 더 힘이 센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파워에 의한 평화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결국 전쟁이 나쁜 것이고 사람들을 식민화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큰 무기와 통제할 수 있는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걸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는 전쟁이 아닌 평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격의 거인에 대해서 다뤄봤던 피리 좋은 어필 두 번째 시간 너무 오늘 나와주신 위니와 이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 다음 이야기로 나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야 되나요? 손을 숙여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